KB 부동산 다운받으시면 부동산 투자에 관한 아주 현실적인 정보들, 데이터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R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께서는 좀 졸렸다. 네. 춘곤증 증시다. 춘곤 증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예. 박근영 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충분히 그러실 만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 이제 쏠림 현상, 특정 업종에 쏠림이 좀 있었고, 대신 이제 저는 PB이기 때문에 졸면 안 되고요. 열심히 또 빠지든 오르든 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긴장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요즘에. 그렇습니까? 예.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말 사이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 분위기가 좀 이어지긴 했습니다. 사실 이 도이치뱅크 관련된 이슈 때문에 뭐 주말 사이에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다고 걱정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감을 찾았던 지수만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도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보였고요. 코스피는 약 9포인트 정도 플러스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출발 시에는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 그리고 기관은 양시장 일부 이제 선물 매수 현물을 좀 매수를 출발했는데요. 다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장 시작 전에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은행 지주 회사인 퍼스트 시티즌스라는 회사가 은행이 최근 파산된 실리콘밸리 은행 인수에 임박했다는 소식이 아침에 우리나라 장시작 전에 전해졌습니다. 뉴저지 주에 위치한 밸리뱅크도 실리콘밸리 은행 인수에 적극적이다 이렇게 같이 뉴스가 나오면서 뭔가 또 이제 뭐랄까 해결책에 대한 이슈가 또 장전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를 가만히 되면서 이번 주 안에 구체적인 인수와 관련된 안정이 진행될 수 있다 기대감을 일단 아침에 장전에 뉴스로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제가 따왔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블룸버그 통신 외신이 장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미국 달러는 약세를 보였고 미국 증시 시간의 선물이 약 0.5%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도 어쨌든 플러스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갭상승 출발 이후에 외국인 선물 매도가 계속 확대됐습니다. 사실은 뭐 약간 호재성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또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시장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지수가 마이너스 전환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 핵 배치를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또 나왔죠. 네네. 그러니까 어떤 뭐 리스크가 또다시 이제 뭔가 또 불거진 겁니다. 다만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 중심의 제한적인 매수세로 약간 전환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도이치뱅크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제 좀 압박을 하면서 다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시 30분을 지나면서 7천억 넘게 선물을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를 줄이기 시작하자 선물지수 저점을 잡고 반등세를 줬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불구하고 2차전지 관련주 쏠림 현상이 여전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특히 이제 금요일 날 나왔던 LG에너지솔루션 관련된 7조 2천억 정도 규모의 대규모 투자 소식에 2차전지 업종이 대부분도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12시를 지나면서 코스닥 플러스 전환했고요. 코스피는 약보합 수준까지 반등을 줬는데 외국인 선물 매도가 약 3천억 수준까지 줄어들면서 이러한 반등세를 준 걸로 보입니다. 2시를 지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퍼스트 시티즌스에 매각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장전에 이제 이러한 딜 관련된 이슈가 잠깐 흘러나왔다고 이야기했는데 매각됐다는 외신 보도가 이제 완결된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퍼스트 시티즌스의 모든 예금이 FDIC에 의해서 보장된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 국채금리가 시간외로 상승세를 일부 보였지만은 주식시장 시간의 선물은 다소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매각이 끝났다고 이야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요. 네. 이미 아침에 일부 그 소식이 장전에 가능성에 대한 블룸버그 통신이 나오면서 별로 이제 반영을 그때 당시에는 변동성을 주지 못한 거죠. 그 FDIC에 따르면은 72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165억 달러 5억 달러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고 알려지고요. 퍼스트 시티즌스는 자산 규모 기준으로 미국 산업은행 중에 30위권에 해당하는 중소은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이 대차 대표를 강화할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미국 은행들에 대한 긴급 대출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으면서 시장에 안정을 좀 더 주었고요. 이러한 미국 지역 은행들의 움직임 때문에 일부 악재성 재료가 나온 중국 증시를 제외한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시간에 유럽 증시도 지수 선물이 이제 상승세를 보였다고 보인 거고요.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외신에 통한 기사 관련된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퍼스트 시티즌스란 그 뱅크란 쪽에서 어쨌든 실리콘밸리 뱅크를 이제 인수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슈가 있다라고 이야기되는 거고요. 유럽 시장에서 아마 오늘 도이치뱅크는 좀 올라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장전에 제가 잠깐 봤는데 한 4% 언저리 이렇게 도이치뱅크가 약간 올라서 시작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걸 잠깐 보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반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매력도가 부각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대형 배터리 셀 업체는 상승 출발했지만 다소 좀 윗꼬리를 달면서 좀 아쉽게 그 상승폭을 좀 지키지는 못했고요. 오히려 이제 중소형 소재 관련주들이 강세가 뚜렷했습니다만 지수 관련해서는 뭐 상승을 주도하기는 다소 좀 역부족이긴 했습니다. 시총 상황에 따라서는 반도체, 인터넷, 자동차 대형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코스피 하방 압력을 그대로 높였다 볼 수 있고 네. 외국인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화학이나 의약 그다음에 운수 장비 등을 매수했고 코스닥은 금속, 제약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를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IT 부품과 유통업종을 매수를 보였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뭐 포스코 홀딩스가 뭐 강세를 기록하면서 철강 금속이 강했고 원통형 2차전지 케이스용 강판 관련주로 부각된 TCC 스틸 같은 경우도 장중 11%의 급등세를 보여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강세 비금속 광물이 이제 올랐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의 경우에도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등 급등하면서 SK 이노베이션도 상승세를 보였으니까 대부분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해운이나 항공주 골고루 약세를 보였고요. 운수 창고업이 가장 부진했고 서비스업은 카카오나 네이버 등 인터넷주가 약세를 보였고 증권과 보험 등 금융업도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 817포인트까지 하락해도 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역시 이제 종가 언저리 보면 2022년 8월 고점 근처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닥의 상승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업종별로는 IT 부품과 제약, 그다음에 IT 하드웨어 쪽이 강세를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좀 전해 주셨고요. 여러 지표들 혹은 뭐 외신에서 들려오는 뉴스들이 좀 불안한 뉴스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뭐 일이 터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진 않겠죠?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도 이게 진행 중이어서 네. 사실 2분기까지 계속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2분기? 예. 그럼 4, 5, 6월? 여름 전후에서는 계속 이 이슈가 그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조기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조금은 성급한 부분입니다. 그럼 상당 기간 이 은행발 위기라든지 뭐 금융권에서 뭔가 뉴스 터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산발적으로 벌어지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런 걸 하나하나 파헤치다가 뭔가 그 취약점이 드러나 버리면 사실 그런 게 항상 꼭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하,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사실 오늘은 뭐 섹터 이야기를 많이 할 건 거의 별로 없는 장이기 때문에 뭐 지금 매크로 이슈를 몇 개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 도이치뱅크 CDS 관련된 뭐 상승입니다. 뭐 다음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이 도이치뱅크 CDS 관련된 움직임을 최근에 가져온 건데요.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 끝무렵 보시면은 그 꼭대기로 막 올라간 지표들이 보입니다.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한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 도이치뱅크 CDS가 급등한 것은 결국은 이제 AT1 코코본드 관련된 이슈가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많은 은행들이 자본 확충으로 이제 그 AT1 발행을 했는데 크레딧 스위스가 인수되면서 전부 상각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AT1이 굉장히 좀 높은 곳에 속하는 은행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도이치뱅크의 AT1 채권 가격도 크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CDS가 급등했다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도이치뱅크의 CDS가 하루 만에 급격히 상승 지난주에 이제 주말에 했는데 2011년 유럽 위기 300 bps보다는 약간 낮은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갑자기 급등하니까 좀 놀란 거죠. ECB 총재 같은 경우는 필요할 경우에 유동성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우려를 다소 완화시키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AT1 관련된 익스포저를 나타낸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AT1 뭐 절대 금액으로 보면은 HSBC가 상당히 파란색으로
굉장히 높죠. 네, 중간에 있는. 중간에 네. 있는 HSBC 가장 높고요. 그 다음 좀 보이는 게 지금 바클레이즈도 꽤 높은 편이죠. 네. 예, 그리고 딴 거 보면 UBS도 상당히 높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면 BNP 파리바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 뭐 지난번에 이제 HSBC 이슈가 먼저 이제 홍콩 항쟁 지수를 그때 급락시켰던 이슈가 HSBC가 이제 좀 이슈가 있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나 HSBC가 그래서 좀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른쪽 약간 붉은 그 막대를 보면은 이건 뭐예요? 그 CTI라 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재무 건전성 관련된 어떤 기준인데 이거 대비해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비중을 뜻하는 거죠. 네, ATM 그렇죠. 채권에 대한 비중.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비중이 높다는 것은 다소 좀 재무에 대한 불안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네, 근데 도이치뱅크가 5번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애들은 더 걱정된다. 더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른쪽에 있게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절대 금액이 크더라도 CTI1 관련된 부분보다 이제 퍼센테이지가 낮으면 절대 금액이 조금 큰다 하더라도 그래도 재무적으로는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는 구간의 뭐 회사들인데 이게 오른쪽 붉은 막대 중에 이제 제일 높은 쪽부터 해서 약간 좀 상대적으로 좀 걱정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뭐 UBS가 여전히 걱정이 되고 바클레이스도 꽤 높은 편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예, 소시에제널 예, 맞죠. 스탠다드 차터드도 그렇고 도이치뱅크 5번째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뭐 역시 HSBC도 막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좀 높은 곳이 지금 UBS와 그 바클레이즈가 이제 위쪽에 조금 28% 정도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조금 이제 약간 시장에서 이제 신경이 쓰인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뭐 터진다. 뭐 제가 네. 뭐 당장 무슨 문제가 있을 거다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증권에서 오늘 저 리포트가 나오는데 채권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이제 쓴 리포트인데 제가 읽어보니까 좀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진을 먼저 좀 띄워주시면요. 이게 이제 유럽 은행권에 대한 전이 위험 우려 재부각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차트 보시면 그 도이치뱅크의 이제 LCR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도이치뱅크가 빨갛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빨갛게. 네. 예, 이게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인데 도이치뱅크가 빨갛게 막대 그래프가 오른쪽 중간에서 오른쪽쯤에 빨갛게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LCR이라는 건데요. 이게 보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142 정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뭐 일부분에서는 평균보다도 상당히 그래도 좀 도이치가 아주 극단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거거든요. 숫자가 높으면 나쁜 거라는 그렇죠. 거죠. 왼쪽으로 네. 보면 이제 일단 부분은 이제 조금 그런 거고요. 커버리지 비율이 이제 LCR 142% 정도 됩니다. 그 다음 표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07년도 4분기 대비 2022년 4분기의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파생 상품 규모입니다. 파생 상품 네, 규모. 네, 네. 그걸 갖다가 지금 2007년 4분기 대비해서는 장외 파생 상품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투자하고 있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은행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바클레이즈나 JP모간,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도이치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스탠리 등등 나오는데 2007년 4분기가 이제 이렇게 아주 진한 파란색 막대 그래프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2022년 4분기를 대비하면 장외 파생 상품 규모가 대부분 다 굉장히 많이 줄어났어요. 건전해졌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예, 네. 상당히 좀 규제가 또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재무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놨다는 거고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핸들링 할 수 있는 CRE 이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그 사업용 부동산 쪽이거든요. CRE가 이제 커머셜 그다음에 그 그죠 리얼 이스테이트 예 그렇죠 커머셜 사업용 부동산을 말하는 건데 CRE 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익스포저가 지금 도이치뱅크가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기준 CET1 중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 쪽에 익스포저가 나와 있는 비중이 35% 정도 수준이죠. 그 더 많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은 왼쪽 쪽에 더 많이 나와 있는 은행들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도이치뱅크가 한 35% 수준이니까 도이치뱅크는 놓고 보면은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거의 바닥권에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쪽에는 굉장히 높은 은행들인데 이 보면은 그래도 조금 높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만 극단적으로 높은 건 아닙니다. 도이치뱅크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 도이치뱅크에 관련된 현금이다, 현금. 현금 보시면 현금 네. 보유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죠.
그러니까 도이치뱅크 내부적으로도 현금 보유 비중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놓은 겁니다. 이 추이를 나타내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그래도 캐시 홀딩스가 상당히 현금 보유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증권에서 나온 이제 채권 파트에서 나온 뭐 이야기인데요. 이게 도이치뱅크가 이제 이야기가 계속 되다 보니까 한번 이러한 자료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는 뭐 극단적으로 뭐 굉장히 뭐 좋지 않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드는 거고요. 여러 지표들을 살펴보셨을 때 네. 뭔가 다른 이제 전망 기관들에서도 이제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지금 도이치뱅크가 놓여 있는 건 아니라는 의견들이 많은 모양이군요. 그렇죠. 여전히 이제 그 다음 이야기 될 부분들이 역시나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 계속 이야기 나오거든요. CRE. 그러니까 커머셜 뭐 이렇게 리얼 이스테이트 이거겠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결국은 사업용 부동산이 다음 타겟이라고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아까 그 센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하루 아침에 그냥 바로 다 해결되고 뭐 봉합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좀 체크가 되고 2분기 동안 계속 좀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업용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극단적으로 뭔가 문제될 만큼 아주 이제 뭐 그런 바로 이제 터질 만한 문제가 와 있다. 이게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겁니다. 내용들은 그렇게 설명될 것 같고요. 다음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것만 좀 보겠습니다. 매크로 지표는. 이게 플루토 리서치 쪽에서 제가 인용을 해온 건데요. 이게 글로벌 은행들의 CDS 프리미엄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도이치뱅크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좀 되게 걱정스러웠잖아요. 역시 보시면은 CDS 프리미엄 보시면 이 보시죠. 이 CDS 같은 경우는 기업이나 국가의 파산 위험 자체를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파생 금융 상품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CDS가 높으면 당연히 이제 그 파산 위험이 높아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CDS 차트거든요. 글로벌 CDS 차트. 크레딧 스위스 그룹이 당연히 제일 높겠죠. 그 다음에 또 도이치뱅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외로 이 도이치뱅크가 크레딧 스위스 다음으로 지금 CDS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UBS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즈, 모건 스탠리, 고드만삭스, 시티그룹 등등이 있는데 아무튼 극단적으로 좀 최근에 높아진 게 크레딧 스위스 이후로 도이치뱅크가 좀 높아져 있고 그 다음에 87, 뭐 80대에 있는 게 이제 UBS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즈 이런 은행들이 지금 언급이 되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밑에 쪽은 상당히 좀 그래도 편안하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이제 은행들의 문제가 CDS가 좀 붉어지면서 조금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정책적인 어떤 대응을 보면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결정도 빨리 이렇게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각도 빨리빨리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또 어떤 그 보험에 대한 어떤 뭐 보호 조치 이런 것들도 빨리 결정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은 대책을 하는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 태도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과거보다는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잘 빨리빨리 대응을 해서 이제 그나마 좀 위험은 적어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CDS가 이제 그 위험도를 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1위는 크레딧 스위스니까 여기 이제 망한 데고. 팔렸죠 이제. 예. 매각이 됐으니까. 바로 다음이 이제 도이치뱅크니까 사실 좀 불안하긴 하네요. 네. 예. 뭐 도이치뱅크까지 만약에 혹시 문제가 생겨서 크레딧 스위스처럼 만약에 가면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더 충격이 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고금리 환경이 유지됐을 때 금융기관들이 그냥 논하는 장사인 줄 알았지만은 사실은 내부에 이런 너무 과도한 어떤 금융자산 포트폴리오가 해가 된다라는 것들도 보여주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통화정책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하나 이런 영향이 이제 물가나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좀 큰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이제는 섹터별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역시 오늘도 2차 전지 이슈가 뭐 상당히 좀 몇 개 종목들은 또 급등을 보인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역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관련된 투자권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한 모양인데요. 과거에 이제 뭐 인플레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투자 관련된 결정을 좀 보류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게 또 부정적인 이슈로
그때는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뭐 얼마나 이제 뭔가 부담이 되면 이렇게 투자를 미룰까? 다시 재검토하겠다. 그러면 이제 전면 재검토하면 만약에 뭐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나? 이런 걱정을 사실 했던 이벤트였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7조 2천억 정도의 투자 관련된 발표를 하면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검토하겠다는 규모보다 상당히 크게 발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7조 2천억에 대한 규모는 중국 쪽의 캐파를 짓기로 한 부분들을 미국 쪽으로 옮겨간 그것도 이제 애드업이 됐기 때문에 총량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만 중국 쪽에 캐파 가는 것을 이제 미국 쪽으로 옮겨간 걸로 해서 이제 7조 2천억 정도 상당히 대규모로 네. 기존보다는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야기들이 이제 뭐 오늘 나오면서 관련된 수혜주로 언급되는 종목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하나70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ESS용 LFP 이런 쪽도 이제 이야기가 같이 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 관련해서 오늘 LNF가 이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아마 LNF가 아마 종가 무렵에 올랐었나요? 갑자기 3시 이후에 갑자기 올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와 관련된 수혜주로 또 거론이 되면서 네. NF가 오늘도 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NF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하는 대구 3공장도 7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이제 발표가 기사가 나왔는데 올해 7월에 완공이면 기존 예상보다 엄청나게 빨리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능력이 연간 10만 톤 규모 그리고 7월부터 가동을 하면서 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판매할 예정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지난 2월 달에 이제 3조 8천억 정도의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공급 계약을 테슬라와 체결한 바가 있고요. 이번에 건설한 신공장이 이제 뭐 북미 배터리 수요에 맞춰서 최대한 대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가 IRA 전기차 세액 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아마 이번 주 내로 발표가 나올 걸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밀리고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사실 3월 중순 정도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기도 하고 또 한국 정부를 포함한 일부 뭐 국가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여러 가지 그렇죠. 네. 주장, 뭐 로비 이런 것도 뭐 그 로비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국가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뭔가 서로가 이제 의견이 안 맞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연이 된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 사실 이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는 주목될 부분인데 뭐 일부에서는 뭐 재무부가 한국 등에 유리하게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 광물 정의를 바꿨다라는 소식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추정이고요. 사실 발표가 좀 나와봐야 알겠죠. 근데 그렇죠. 만약에 그러하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기를 또 원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일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전구체 기업은 GM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SK온이 합작하면서 만든 기업 GM 코리아 뉴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새만금 산단에 대규모 전구체 공장을 신설한다. 소식도 긍정적으로 또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총액이 1조 2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북도에서는 새만금 개발청과 함께 뭐 군산시 한국농어촌 공사나 GM 코리아 뉴 에너지 머티리얼즈와 함께 대규모 투자 협약을 24일에 체결을 했다고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또 투자 관련된 이슈라든지 계약 공시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2차 전지 관련된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는 가장 강하다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성장 수혜에 관련된 리튬이나 폐배터리 테마도 역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근데 이제 단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었던 게 이제 LLF하고 첨보 같은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역시 보면은 이하나70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지금 그 테슬라나 루시드 이 정도에 관련된 스타트업 대부분인데, 근데 대부분가 테슬라 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ESS LFP 고객사도 테슬라, 그리고 이제 오늘 유안타증권에서 코멘트를 낸 거 보니까 ESS LFP 고객사가 테슬라 말고도 한화솔루션 가능성이 있다고 또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수혜주로서 이제 유안타증권에서는 이제 양극재 부분은 NCM 811 양극재 쪽은 비중이 큰데 포스코 케미칼이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 이제 거론이 됐고요. NCMA 관련된 95 양극재는 조금 소량이긴 하지만 LLF가 수혜주다. 그리고 LFP 양극재 쪽은 당연히 LF 등의 개발 기업들이 상당히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언급을 했고요. 특수 리튬염 쪽으로 본다면 LFP F 전해질 그리고 NCM 등의 삼원계 P 전해질이 있는데 둘 다 첨보
첨보에 해당한다라고 유한타증권에서 코멘트를 했고 첨보 같은 경우는 뭐 IRA 조건과 무관하게 P 전해질은 독점이고 그다음에 F 전해질은 중국 업체보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첨보가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유한타증권에서 코멘트를 했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영향을 받은지 모르겠으나 오늘 LNF와 첨보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그냥 참고 삼아 K 배터리 관련된 미국 주요 생산 설비를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식화된 부분은 이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동부 지역이네요. 네, 그렇죠. 애리조나에 한 6개 정도가 있고 네. 대부분은 이제 뭐 오른쪽에 쏠려 있는 네, 미국의 오른쪽에 공장들 주요 생산 설비들이 좀 많이 집중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도 괜찮았죠? 네, 이제 테슬라가 멕시코 그 동북부의 기가 팩토리를 새롭게 짓기로 하면서 이 전기차 관련된 부품사들이 이제 오늘 굉장히 주가가 튀어올랐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이제 뭐 테슬라가 국내 기업을 상대로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 배터리 팩 공급을 굉장히 타진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장중에 나왔습니다. 그 테슬라가 이제 미국과 접경 지역인 멕시코 북동부 관련된 누에보 레온주라고 있는 곳인데 그 누에보 레온주에 50억 달러, 6조 4,900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5번째 기가 팩토리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테슬라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물량을 연간 100만 대 정도 전기차가 생산될 계획인데요. 역시 이제 멕시코 공장을 건설한 이유가 IRA 법안과 관련된 대응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에서 생산한 차량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프타라든지 그다음에 유럽연합 그리고 FTA가 체결되어 있고 미국과 유럽의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멕시코의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매장량도 상당히 좀 그쪽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유리한 조건이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 산업 생태계도 잘 구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멕시코 지역이 상당히 좀 중요한 곳으로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테슬라가 이제 내년 상반기 멕시코 공장 완공을 앞두고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 공급처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고 일부 국내 업체에 이게 타진을 했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해당 업체는 좀 사실 무근이다 계속적으로 좀 약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약간 이제 아닌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급된 종목 중에는 이제 그 현지에 있는 부품 업체 중에 이제 성우 하이텍이 사실 기사에 언급이 됐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산업이나 센트럴 모텍, 그다음에 명신 산업 이런 종목들이 오늘 이제 주가에 굉장히 반응을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이 폐배터리 그쪽 아닌가요? 아닌가 거기가? 성일. 거기 참 성일인가요? 참 이름이 헷갈리네요. 이게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여기는 하나인데요. 이제 자동차 네. 부품 회사. 현지에 있는 회사들이죠. 멕시코 쪽 관련된.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멕시코 지역은 여러 가지 그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그런 그렇다는 것 환경이 같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테슬라가 이제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현지에 있는 국내 업체들의 컨택을 되게 하고 있고 그래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곳으로 볼 수 네. 있습니다. 오늘 뭐 그 멕시코 쪽에는 그 관련 뭐 인력들 경험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뭐 자동차 뭐 제조 조립 뭐 이쪽으로는 굉장히 또 강점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인건비 포함해서 미국 시장 워낙 가깝고.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 섹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반도체 섹터가 이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오늘 그렇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뭐 관련주들 일부 조금 움직였다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삼성전자가 모바일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전장이라든지 통신 등의 자사 AP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브랜드인 엑시노트를 확장시키면서 브랜드 강화에 나선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엑시노스는 조금 아쉬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엑시노스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됐는데요.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게 약간 수율 문제나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조금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넣기로 했던 부분들이 조금 지연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런 모습이 조금 있어서 엑시노트에 대한 어떤 기술력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최근에 작년에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엑시노스 모뎀이라든지 엑시노스 오토에 이어서 최근에 엑시노스
엑시노스 커넥트를 추가하면서 엑시노스 유니버스를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뭐 시장에서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칩셋 같은 경우는 뭐 모든 기술력의 종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키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 부분에서 이게 사실은 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뭐 삼성전자도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뭐 생각만큼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강화하고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러면 투자도 많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은 상당히 좀 투자 관련된 기대 모멘텀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여전히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아마 1분기부터 가시적인 재고 정상화가 예상된다라고 코멘트를 한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전방 수요가 재개되는 하반기부터는 뭐 비축에 대한 부품에 대한 비축 재개 리스타킹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MOM 그러니까 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출액 역성장이 제한적이고 네. 실제 최근에 3월달 보니까 2개월 연속 수출 금액은 바닥권에서 올라온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바닥론이 이야기되는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특히 이제 반도체 공급 조절 국면인데 뭐 데이터의 뭐 기저 형성은 업종 비중 확대 적기다라고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상당히 최근에 비중 확대를 하자라고 이제 리포트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좀 주가가 주춤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관련된 인위적인 감산이 없다라고 또 기사가 한번 오전에 나왔거든요. 이게 관련해서는 3월 워크숍에서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기사가 언급하면서 수익성 악화로 출혈 우려도 불구하고 이재용 회장이 상당히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 위인 하이닉스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심해진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기사 입장에서는 이제 기사 내용은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피해가 뭐 피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수익성 면에서는 조금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간다고 해서 기사가 조금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좀 오르지 못하고 마이너스권에 머물렀다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주 후반에 좀 급등했었잖아요. 반도체주들이.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좀 주춤하면 고객분들에게는 어떻게 좀 조언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 뭐 업황이나 실적단으로 본다면은 지금 뭐 당장 사서 좋을 거라고 참 언급드리는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길게 가지 않는 고객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지금 권해가지고 보초서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또 2차 전지는 또 고객이 또 되게 적극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분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그 2차 전지를 안 갖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를 그냥 사자? 말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을 굉장히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본인들이 2차 전지 모멘텀을 갖고 매매를 하시는데 반도체는 아무래도 긴 호흡을 갖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포트 중에 일부를 좀 담아보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나 이런 쪽은 모르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빠질 때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소부장은 좀 달라 보입니다. 소부장은 좀 달라 보이고 그다음에 IT 쪽에서는 지금 뭐 개인적으로는 OLED 쪽 이쪽이 좀 최근에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고 8.7세대 관련된 장비 발주가 2분기부터 나온다. 그리고 대면적이라든지 소재 관련된 수요가 많아지고요. 다만 이제 실적은 상반기가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OLED 관련 쪽은 좀 올라갔을 때보다는 좀 조정 시의 매수.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는 모멘텀을 확실히 받고 있는 것 같고 OLED 쪽은 소재 쪽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이렇게 짧게 마음 먹고 들어가면 굉장히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그러겠죠. 볼수 예, 있겠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빠진 상태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그리고 대형주 좋아하는 분들은 뭐 그래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네. 이제 업황에 대한 바닥론은 여러 군데서 이야기는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기는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조정 시 계속적으로 이제 나눠서 사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철강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언론에 따르면은 중국 경기 회복에 따라서 철강 수요가 늘어난다. 이거는 이제 역시 중국의 이제 뭐 부동산 경기 관련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중국이 부동산을 이렇게 정상화 시키지 않으면 아마 뭐 성장률 관련된 목표치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 때문에 기본에서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실제 지표들도 일부 관련된 지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관련된 지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리오프닝 관련된 지표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철강 수요가 덩달아서 개선될 것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조강의 50% 이상을 중국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은 철강주가 중국 경기에 당연히 극단적으로 조정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열연 가격을 인상하면 국내 철강사 같은 경우도 후행적으로
바로 인상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IMF 총재가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 개발 포럼에 최근에 참석을 한 가운데 중국 경제가 강한 회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걸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IMF 총재가 그런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IMF 총재에 따르면은 지난 1월달에 중국이 5.2% 성장을 했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파악했다고 합니다. 분석 자료를 본다면은. 네. 그래서 전년보다 2%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성장세가 보인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온다고 보니까 결국 철강에 대한 경기 회복,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대형주들보다는 말씀드렸던 중소형주 뭐 KG 스틸, 휴 스틸, 그다음에 TCS 스틸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된 뭐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올라왔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당연히 철강이긴 하지만 리튬 관련된 또 2차 전지 모멘텀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철강주 가운데서도 2차 전지 관련 모멘텀을 가진 그리고 아니면은 중소형 철강주 이런 쪽이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뭐 중국 경기 회복에 좀 기대감도 철강이 좀 녹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면에 중국 굴착기 판매량이 감소했습니까? 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KB증권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뭐 그 현대두산인프로코아라든지 그다음에 현대 관련된 관련된 뭐 기계 업종 이런 부분들이 현대건설기계도 그렇고 상당히 뭐 중국이 또 좋아지면은 기계도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좀 다소 좀 최근에 주가가 안 좋은데 오늘도 또 빠졌습니다. KB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요. 제가 조금 약간 첨언을 해드리면 그 2월 달에 중국의 굴착기 내수 판매 대수가 11,493대 기록했는데 네. 전년에 동기에 17,069대를 판매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로는 32.7%나 급감한 수치입니다. 다만 이제 하락폭은 지난해 12월 60%대 그리고 지난 올해 1월 달에 58.5%보다는 하락폭이 점점 둔화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든 32.7%니까 꽤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는 249대를 판매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59.1%나 급감했고 현대건설기계는 165대를 판매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59.1% 감소하면서 역시나 시장 대비 언더퍼폼을 당연히 한 겁니다. 그래서 1, 2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14,930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25,351대 대비 41.1% 감소. 굉장히 감소폭이 큰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근데 소형이나 미니 굴착기 같은 경우는 또 중국 로컬 업체들도 되게 잘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중국 로컬 업체들이 굉장히 가격 공세에 이루어서 상당히 많이 점유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 업체들의 부진한 것은 이런 부분들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매출 체크이자 리스크 관리도 국내 업체들이 하다 보니까 공격적인 또 마케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또 이루어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5톤 이하 장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현지 기업들이 저가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한국 업체들은 직접적인 가격 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중대형 장비 시장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업황이 상당히 천천히 올라오니까 좀 시장에 대해서 어떤 그 실적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네.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KB증권의 리포트 발췌를 사진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차트를 좀 보시면은 왼쪽은 중국 굴착기 내수 판매량 추이와 전망인데 실제 굴착기 판매는 2023년도부터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24년, 25년도에 다소 좀 늘어날 걸로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로도 올해는 조금 주춤합니다. 작년이 많이 빠졌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23년도도 작년 대비로도 좀 줄어든다 보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24년, 25년은 올해보다는 좀 늘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오른쪽 그 선 차트를 보시면은 주요 업체 중국 굴착기 시장 점유율 추이인데요. 보시면은 HDI 그리고 이제 두 개, 위쪽에 두 개 보이는 게 뭐죠? 이 보면 MS가 쭉 떨어지고 있죠. 한국 기업들만 저렇게 예, 빠지고 네. 있는 거군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인가 네네. 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진한 파란색으로 쭉 올라가는 게 산이 이쪽 관련된 그 업체들이죠. 중국 업체겠네요. 예, 네. 쭉 올라가고 있죠. CAT, 캣 같은 경우도 조금 빠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는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중국 시장 접자는 얘기죠. 뭐. 아니 근데 네, 중국에 이렇게 좀 어쨌든 굴착기라는 게 이제 건설 인프라 뭐 이런 거 이제 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네. 이제 올해 부양을 좀 많이 시킬 것 같다. 음. 그래서 우리 굴착기 중장비도 한번 기대해 봄직하다 이런 얘기를
불과 얼마 전에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이제 상황은- 중국 로컬 기업들도 이제는 대부분 네. 소화가 가능하다. 약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뭐 사실 이런 영향이 굴착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게임도 그렇고. 네, 그렇죠. 네. 참, 이거 굴착기 이쪽도 뭐 쉽지 않겠네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좀 대형 중장비는 좀 우리가 우위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시간의 문제지 뭐 안 그렇죠. 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중국이. 음. 예. 우려가 되는 거죠. 사실 네, 뭐 산업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네. 그 MS를 보시면 거의 20% 가까이 육박하던 MS거든요. 이게 2006년도부터 시작한 그 차트인데요. 그 20% 이상 가까이, 20% 가까이 MS를 가지고 있던 시장에서 지금 5%대 미만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힘겨운 환경 속에 뭔가를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피곤한 시장입니다. 네. 네.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역시 이제 뭐 테마성입니다. 오늘 이제 5월 일본에서 이제 주요 G7 정상회의에서 가상화폐 사용과 논란 관련된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도 가상화폐가 역시나 이제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논의될 걸 보이는데 그 논의는 결국 뭐겠습니까? 막 열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통제나 여러 가지 규제를 하기 위한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3위를 기록했던 FTX가 파산을 실천해서 뭐 당연히 피해자가 발생했고요. 또 최근에 뭐 사이버 공격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가상화폐 관련된 해킹이라든지 이슈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시장은 리플 소송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커질 걸로 보고 있는데 미국 SEC가 지난 2020년 가상화폐 리플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발행사인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반박하면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SEC가 리플에 대해서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게 해서 투자자를 모았다는 이유로 증권성이 크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익을 막 이렇게 발생할 수 있게끔 기대하게 부풀려서 투자자를 막 끌어모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법정 공방을 하고 있는데 결론 난 건 아닙니다만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게 해서 투자자를 모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라는 게 결국 내가 어떤 주식을 투자할 때는 그 회사에 그러니까 타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기업 가치가 커지고 그러면 나는 그걸 이제 같이 향유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리플도 이거 증권 쪽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네네. 근데 반면에 이제 그렇죠. 리플 쪽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그냥 상품이다. 상품이다. 네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SEC가 승소하면은 다수의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고 그러면 SEC 관할 공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불공정 거래, 영업 규제 등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좀 규제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네. 만약에 리플이 승소하면은 규제 수준이 낮은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관할에 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규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말씀드렸던 이 리플 소송 결과에 따라서 다소 자산 관련된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G7 정상회담이나 그다음에 4월 달에 열리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도 가상화폐가 결국은 좀 규제성 이슈가 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올라온 부분도 보였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다소 조금은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규제 쪽으로 뭐 포커스를 맞추면서 정부가 발행하는 뭐 CBDC라는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네. 저 센터장님은 혹시 이런 쪽으로는 많이 안 하시죠? 그냥 관심만 갖고요. 관심만 갖고 네. 공부만 하고 계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예 또 모르고 간다는 것도 사실 좀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해요. 이게. 그럼요. 어떤 예. 시대의 유물이지 않습니까 또. 네, 그래서 또 이게 금융 시스템에 어떤 식으로 정책되는지 여부와 또 영향을 주는 부분 등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중국 히토류 관련된 주식들도 강세였습니까? 네, 사실 오늘은 그 히토류 관련해서는 보통 이제 중국과 미국이 뭐 갈등 관계가 되거나 뭐 미국의 뭐 주요 정부 인사가 뭐 대만을 간다거나 뭐 이러면서 되게 갈등이 되게 조장되면 히토류가 테마성으로 오르긴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이슈였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히토류를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생산하기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공업정보화부가 그다음에 자연자원부가 2023년 상반기
상반기 히토류 채굴 재련 총량 및 배분 지침을 대상 기업에 하달했다고 전해지는데 지침에 따르면은 상반기 올해 상반기 히토류 채굴량을 12만 톤 그리고 재련량을 11만 5천 톤으로 제시했다고 알려집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 역대 최대였던 작년 하반기 채굴 같은 경우는 12만 9천 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상반기 채굴량은 12만 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작년 역대 최대였던 재련은 10만 4,800톤 정도 수준인데 약 10% 가량씩 늘리는 규모로 가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역대 최대 규모로 생산을 하도록 지침을 내린 겁니다. 히토류 관련해서. 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호주 등이 히토류 생산을 늘려가지고 거의 이제 중국 쪽이 그 50%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중국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본인들이 빠지다 보니까 이걸 다시 끌어올려서 자원 굴기를 좀 하기 위해서 증산을 굉장히 역대 최고치까지 올린다 이렇게 분석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단순히 이제 한중 뭐 미중 관계의 어떤 갈등 관계 역학 뭐 있을 수 있지만 네. 오늘은 이렇게 약간의 어떤 자원 굴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뭐 좀 양을 늘린다 이런 것들 때문에 관련된 히터주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뭐 유가는 오늘 조금 하락을 했고 환율은 조금 올라서 1,301원 네, 요 정도 됐네요. 금값도 대략 한 2,000불 정도에서 국제 금 시세가 형성이 좀 된 것 같고요. 뭐 구리 같은 거 좀 올랐고 그 외 원자재들도 약간씩 상승하는 그 정도 움직임을 우리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졸음이 왔다라는 걸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참고로 이제 네. 오늘 지표는 안 가봤습니다만 금과 관련된 금 콜옵션 그 투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금값이 아주 네. 엄청나죠 지금.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내 시장에서는 뭐 금 관련주로 또 이야기되는 종목들이 테마성이긴 합니다만 또 그런 부분들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구리는 또 뭐 재고가 뭐 엄청나게 낮다 그래가지고 좀 그러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나 이제 지금과 같은 SBB 사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태가 터지니까 금 쪽으로 그리고 이제 실물 금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금과 관련된 콜옵션 쪽으로 또 투자가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는 게 최근에 정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겠죠. 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도이치방크 문제가 수습된다라고 그러면 이제 금값은 다시 내리꽂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금이 더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신다라면 2분기에는 아직도 이런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약간 이런 감각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네. 그리고 그 3월 들어서 그 투자 대상 등급의 채권 발행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미국 쪽도.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조달이 안 되면 이제 뭔가 줄여야 되는 거죠. 뭔가 줄이게 되면 수요 위축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 때문에 적당하게 이 부분이 넘어가기만 한다면 손 안 대고 코 풀어서 이제 인플레를 잡는 걸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상황이 과해지면 진짜로 이제 경기가 관련된 부러지는 게 생기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부분도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선상에서 이게 적당하게 잘 넘어가면서 인플레를 잡아주는 파월 입장에서 뭔가 금리를 막 올려가면서 이것보다는 뭔가 이런 사태 때문에 뭔가 위축이 되면서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네. 이게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외에도 보면 오늘은 하여튼 방송 엔터테인먼트 엔터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해운 뭐 이런 데가 또 IT 서비스 이런 데가 좀 전체적으로 성적이 좀 안 좋았던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 3월 27일 월요일 우리 증시 마감 상황 쭉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